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댈러스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12시 반이었어요.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다가오는 리무진을 향해서 열렬한 환영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JFK! 상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제클린이었어요. 케네디는 이날 방탄유리가 없는 완전히 오픈된 차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눈도 좀 마주치고 손 흔들면서 직접 감사 인사도 하고 싶었던 거죠. 차량 행렬이 딜리 프라자에 들어섰고, 그들이 탄 리무진은 천천히 좌회전을 하면서 엘름 스트리트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멈칫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뭐야, 뭐 이거 폭죽 소리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눈앞에 있던 대통령이요, 목을 움켜잡았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경호원들이 소리쳤고 리무진으로 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한순간에 대통령이요, 그냥 시민들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군중들은 저기다! 저 빌딩이야! 리무진 뒤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리무진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 마리온 베이커가요, 쏜살같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내팽겨치고 상부 지시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가 건물 안에 들어서자 이 건물 관리자인 로이를 만나요. 이보시오, 지금 건물 위로 당장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어딨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로이도 깜짝 놀라서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건물의 북서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곧장 달려가요. 둘이 같이 뜁니다. 이 건물은요, 학교 교과서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일반 방문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화물용 승강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엘베 버튼을 꾹꾹 눌러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누가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는 거기 문 좀 닫아! 하지만 안 내려와요. 대답도 없고. 마리오는 계단으로 갑시다. 2층까지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이 건물 2층은 식당이었어요. 웬 수상한 남자랑 딱 마주한 거예요.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꼭 못 먹은 사람처럼 빼짝 마른 몸에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이마엔 M자 탈모가 있어요. 머리엔 빈 곳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고 턱 아래는 면도를 깜빡한 건지 듬성듬성 수염이 자라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어딘가 한 번 눈이 더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자판기에서 콜라 마시려고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어이 당신 누구야? 소리를 빽 질렀는데요. 뒤에 건물 관리인 로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경찰은 직원? 그래, 그럼 아니겠구만. 다시 계단을 올라서 건물 6층까지 향했어요. 이 남자는 처음엔 경찰관이 다짜고짜 총을 겨누니까 좀 당황한 듯 보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롭게 콜라 하나 들고 유유히 빌딩 정문으로 빠져나가요. 이윽고 경찰은 교과서 빌딩, 정문, 뒷문,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트럭 베이까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합니다. 이미 남자는 떠난 뒤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국인들에게요,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다른 하나는 51구역 미스터리입니다. 남녀 불문이에요. 요 주제로 대화가 흘러나온다? 그럼 답도 없어요. 계속 도돌이표. 먼저 51구역은요, 저기 외계인 있다, UFO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군대랑 정치인들 몇 명만 알고 있어. 그래? 그 트럼프가 언제 깔 거래? 이런 음모가 가득하고요. 존 F 케네디 사건, 줄여서 JFK라고 합니다. 누가 그를 죽였냐? 왜 죽였냐? 진상은 도대체 언제 밝혀지냐? 이건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희대의 미제 살인 사건이에요. 사건 벌어진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핫하고요. 끊임없이 뭐가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암살 사건에 FBI와 CIA가 개입했다, 진실이 왜곡됐다, 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빼박 증거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수사했던 요원들이나 미국에서 한자리 하는 의원들, 주지사들, 전 대통령들까지도 그 JFK 사건엔 분명히 음모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정말일까? 이 음모에 국가기관인 CIA와 FBI가 관여했다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 분노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오늘 바로 그 증거들이 소개됩니다. JFK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거든요. 정리하는 데만 제가 한 2달 걸렸어요. 여유 있게. 오늘 소개할 음모론은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 정도면 빼박인데? 요런 것들만 모았어요. 그 내용은요. 사건 초기에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백악관, 군대, FBI, CIA 대부분 1급 국가기밀로 묵혀뒀다가 92년도 이후부터 서서히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살인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고요. 개인적으로 심취해서 조사했거든요. 여러분도 그 흥미로움이 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오늘 이야기는요. 미국의 역사와 정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의 일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특정 정치 성향에 대해서 댓글로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저의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도 담지 않을 거고요. 존 F 케네디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케네디 대통령의 본명은 존 피츠제라드 케네디입니다. 1917년 5월생이고요. 근데 본명보다는 잭 케네디라고 더 많이 불렸다고 해요. 지금은 그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JFK. 이건 단순한 이니셜이 아니에요. JFK 뉴욕 공항도 있죠. 또 현재까지도 자유, 젊음, 혁신 이런 의미로 통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상당히 가치 있는 브랜드화된 이니셜입니다. JFK의 이름을 딴 도로나 거리, 또 공원 이름만 해도요,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케네디 가문하면 존경과 논란의 상징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도 같아요. 부와 명성을 모두 거뒀다.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신화라고 불렸는데요. 이 집안이 부를 축적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위법했다고. 예를 들면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국의 금주령 떨어졌을 때 캐나다에 와서 술 떼다가 팔거나 또 JFK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썼다고 하더라. 그 배후엔 마피아가 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 이미지보다는요, 좀 도덕적인 논란이 늘 있었던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JFK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2024년 2월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위가 케네디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무려 90%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JFK를 좋아했을까? 일단 이미지가 한몫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나이가 43이었거든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 제일 어려요. 케네디 내외가 처음 백악관에 딱 입성할 때요. 인수인계 받으러 갈 때였어요. 요 장면이 미국인들에게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당시 70대예요.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막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양복 싹 빼입고 나오는데 직접 계단을 내려옵니다. 와서 케네디랑 먼저 악수부터 멋있게 딱 하고 바로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젠하워가 손을 싹 잡아줘요. 제클린 세련된 베이지 코트에 귀족들의 상징 모자를 쓰고 백악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네 아버지가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를 반겨주는 그런 모습처럼 비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거죠. 또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백악관에서 처음 찍힌 케네디 가족 사진. 부부가 3살 난 딸 캐롤라인이랑 이제 막 태어난 2개월밖에 안 된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 요렇게 4가족이 단란하게 들어오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땐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들 대통령 나이가 지긋하니까 아이들도 컸고 보안 때문에 자녀 노출을 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디는 다 공개해요. 나중에 아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뛰어놀고 아빠 책상 밑에 숨어서 숨바꼭질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디 대통령 각하께서 나라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혼낼 거 아니에요. 케네디는 다 공개합니다. 우리 젊은 가족의 이미지, 항상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노력하는 모습,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엔 이런 모습도 잘못 보여주면 의도적이다, 포퓰리즘이다, 욕먹기도 하는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1960년대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랑 소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 냉전 시대입니다. 대통령 하면 딱딱하고 근엄한 이미지? 품위를 잘 유지해야지 국민들이 통솔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케네디가 가족들하고 공놀이하고 요트 타고 강아지랑 뽀뽀하고 그런 모습 보이니 그야말로 신선하고 젊은 대통령이었어요. 거의 연예인급이었다고 해요. 여성 팬들도 많았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랑 마릴린 먼로랑 삼각관계였다. 심지어 먼로를 케네디 가문에서 죽였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죠.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는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패션 감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넬에서 나온 클래식하고 좀 채도 낮은 스커트나 투피스를 많이 입었고요. 낮은 굽의 페레가모 슈즈. 요걸로 유명했어요. 또 구찌 핸드백이랑 에르메스 캘리백을 즐겨 들었는데 특히 제키백이라고 해서 제클린이 좋아하던 가방이 있어요. 제클린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클린의 트레이드 마크죠. 버블컷. 당시 미국 여성들이 전부 다 머리에 뽕을 막 이만큼 쥐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거 유행시킨 게 제클린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백악관에 있는 가구들, 심지어는 부부가 말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하는 제스처들, 이런 거 다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아이들의 소품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백악관을 무슨 드라마 세트장처럼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브이로그 찍었으면 지금 대박나 구독자 한 1,000만은 찍지 않았을까. 하지만 케네디가 이렇게 잘 나가고 국민들에게 인기 많은 만큼 그를 질투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케네디가 재임하던 시절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달랐어요. 냉전 시대. 지금처럼 무역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그런 세계화 시대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한다? 뭐 어디 테러가 난다? 그럼 핵폭탄이 그냥 퓨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정세였습니다. 1961년도에는 소련과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어요. 이게 당시 냉전의 상징입니다. 공산 진영인 동독에서 사람들이 계속 서독으로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게 막은 거예요, 장벽으로. 이때 케네디가 독일로 찾아가서 서베를린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요, 제가 동독현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공산당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베트남도, 당시 베트남도 거의 남북으로 쪼개진 상태였고 전쟁이 일어날똥말똥하던 시기였어요. 케네디의 마인드는요, 냉전 시대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주변에 이웃한 나라들, 앞나라, 뒷나라, 옆나라 얘네들 다 물들어서 같이 공산주의가 된다. 이 이론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근데 전쟁을 원한 건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군대만 파견하고 안정되면 다시 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이때 케네디는 불필요한 전쟁은 피하자.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외교랑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간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마냥 평화롭진 않았어요. 케네디가 1961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처음에 각 국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국가 기밀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고 받고서 케네디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 예를 들면 소련, 쿠바, 그 나라의 리더를 암살하자라는 작전이 있었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뭔가 뭐 구린내가 난다. 전쟁을 준비하거나 핵무기를 만든다. 그럼 가차 없이 선제 타격하겠다. 뭐 시리아, 이란, 쿠바 여기 지도자들이 틈틈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케네디 취임 초기에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죠. 그가 추진했던 쿠바 침공 작전이 있었어요. 준비는 전 대통령이 했지만 케네디 취임하고 나서 작전이 진행이 돼요. 일단 케네디는 만카스트로 작전? 오케이. 하는데 절대 미국이 드러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조건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게 대참패합니다. 케네디 완전 열받았죠.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러다가 전쟁 나면 책임질 거야? 이후엔 CIA가요, 실패 만회해 보겠다고 또 다른 작전을 가지고 옵니다. 작전명 놀스 우즈. 이거 좀 경악스러워요. 그 내용이 가짜로 테러를 일으켜서 저거 쿠바가 한 거야. 뒤집어 씌워가지고 쿠바를 정당하게 침공하자. 침공할 명분을 만들자. 계획은요, 마이애미나 워싱턴 DC의 이런 대도시에 민간인들 상대로 테러하고 쿠바가 한 것처럼 하자. 미국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서 쿠바군이 했다고 발표한다. 미국에 있는 쿠바 난민들을 공격해서 쿠바의 수장인 카스트로가 한 짓으로 꾸미자. 케네디는 어이가 없는 거지. 야, 이 민간인 피해? 그것도 우리 미국인들을 희생해서 이거야말로 권력 남용이야. 난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케네디랑요, 나머지 국가 기관들, CIA, FBI, 수뇌부랑 갈등이 생겨요. 케네디는 완강했어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여기 사인할 수 없어. 그러다 케네디가 이 기관들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사건이 터집니다. 쿠바 핵미사일 사건. 1962년도에 소련이 쿠바 영토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것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건너입니다. 서울이랑 대전거리예요. 완전 코앞이죠. 미국은 발칵 뒤집혔죠.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북한이 자기네 미사일 기지를 저 쿠바 옆에다가 두겠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 앞바다에 핵미사일을 대기시켜? CIA 알렌 델러스 국장이랑 부국장 찰스 카벨이 분노합니다. 쿠바 최고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죽여버리자.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이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건 전쟁이야, 전쟁. 하지만 케네디는 반대했어요. 어이, 국장. 말로 하면 되지.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그냥 죽이자는 거야? 그게 지금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케네디가 CIA 국장, 부국장 다 해임시키고요. 이 작전과 관련된 리더, 요원들 다 자르거나 강등돼요. 그러니 대통령이랑 CIA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이 일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케네디가 이 사태를 잘 해결합니다. 외교적으로. 소련 배가 쿠바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검역합니다, 검역. 근데 소련 배만 할게요. 해상을 봉쇄해버리고요. 당시 터키 영토에 미국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케네디는 그래, 우리도 하나 뺄 테니까 니들도 미사일 기지 건설하지 마. 그렇게 딜을 합니다. 터키에 있는 미국 미사일 철수하는 조건으로 쿠바 사태 마무리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요, 절대 군더더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빌드업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포인트는 케네디와 국가 수사기관과의 갈등.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케네디 내외는요,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예정된 연설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때 워싱턴 DC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타고 슈. 안에 누가 있었냐면 케네디 부부, 린든 존슨 부통령, 또 존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 도착했어요. 인기 대통령답게 공항에서부터 난리였어요.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왔고 JFK! JFK! 함성이 들렸고 케네디는 간단히 손을 흔들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부부가 올랐던 차, 포드사에서 나온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입니다. 이 차에 올라서 모터케이드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는 카퍼레이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모터케이드입니다. 차 타고 손 흔들면서 막 이렇게 저기 막 인사하는 거. 근데 대통령은 왜 이런 보안이 취약한, 뭐가 날아오면 정통으로 맞을 수 있는 오픈된 차에 탔을까 싶은데요. 케네디 이미지가 친서민적, 국민들과 소통 잘하는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악수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래야 한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픈카에 오른 겁니다. 또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대통령 경호가 삼엄하지 않았어요. 상시 경호원은 총 34명이었고 비밀 경호원까지 더하면 한 200명 규모였는데 이게 영부인이랑 뭐 가족들까지 다 경호하는 인력입니다. 200명이면 그 많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에요. 지금 경호 인력에 비하면. 현재 미국 대통령 경호원이요, 무려 3,200명 정도라고 해요. 당연히 정확한 숫자는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출타 간다? 그럼 동선 주변의 건물부터 싹 통제해서 민간인 출입을 막는다고 해요.
하지만 63년도에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케네디가 탄 리무진은 총 3계열이었습니다. 제일 앞줄엔 경호원 2명이 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줄엔 존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랑 아내 넬리 코널리가 있었고요. 마지막 줄에 오른쪽엔 케네디 대통령, 왼쪽에는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투피스 정장에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요. 핑크색 필박스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12시 30분경 모터케이드는 시민들이 가득 찬 메인 스트릿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JFK! 거리엔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 찼어요. 리무진은 메인 스트릿을 가다가 휴스턴 스트릿으로 우회전했고요. 이곳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딜리 프라자라는 광장을 끼고서 엘름 스트릿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이었어요. 그렇게 리무진은 텍사스 교과서 창고라는 7층짜리 빌딩 앞으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딱 그 빌딩 앞에 다다랐을 때 뭔가 짧은 폭발음이 들렸고요. 그 순간 건물 옥상에 있던 비둘기가 투두두두두두. 시민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뭐지? 뭐야? 잠시 두리번 하다가도 왜 우리 사람들 많은 데 가면 크고 작은 소리가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 폭죽인가? 오토바이 배기구가 탕 하고 폭발했나? 대수롭지 않게 다시 케네디를 보면서 연신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에요. 탕! 다시 한번 굉음이 울리는데요. 이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민들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뭐야? 총소리 아니야? 뭐야? 뭐야 이건? 이때 몇몇 사람들은 총소리가 났던 그 장소를 쳐다보니까 교과서 창고, 창문으로 기다란 총구가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새도 없이요. 다시 한번 탁! 세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패닉. 본능적으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옆에 있는데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 서로 챙기기 바빴습니다. 괴성을 지르는데요. 동시에 리무진에 있던 케네디 대통령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인자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는데 지금 그의 머리는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피가 그냥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비디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리무진이 지나갈 때 바로 왼쪽 편에 딜리 프라자에서 여기서 에이브리엄 자프루더라는 사람이 찍고 있었어요. 그는 일반인입니다. 당시 8mm짜리 홈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이 카메라가 완전 최신식이었어요. 보급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카메라 중에선 제일 좋았어요. 그는 딜리 프라자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좀 올라가서 리무진이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 그때 멋지게 찍어야겠다. 그 순간만 탁 포착하고 있는데 마침 총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총알 케네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케네디가 이렇게 목을 움켜쥐고 왼쪽으로 스르륵 쓰러져요. 그 순간 가장 먼저 영부인의 경호원 클린트 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리무진으로 달려들었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막 뛰어왔을 때 세 번째 총성. 바로 케네디의 머리에 한 발 박힙니다. 거의 폭발이에요.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클린트 얼굴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튀었고요. 옆에 있던 영부인 제클리는 남편 머리에서 뭐가 훅 날아가니까 막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뒤쪽에 트렁크 위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머리에서 뭐가 막 흐르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간 거예요. 클린트는 제클린을 덥석 잡아서 끌어내리고요.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면서 보호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은 공개가 됐어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너무 잔인해서 제가 담지 않았고요. 대신 링크를 걸어둘게요. 원하는 분들만 직접 보세요. 참고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입니다. 총에 맞은 건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에 앉아있던 코널리 주지사. 그도 총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리무진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현장에서 6km쯤 떨어진 곳에 파크랜드라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케네디는 여기 5분 만에 도착해요.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맥박이 있었어요. 뭐 즉사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맥박이 뛰긴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20분 만에 사망합니다. 이날 TV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A zipper hidden in the arm. In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You'll excuse the fact that I'm out of breath, but President Kennedy and Governor John Connally have been cut down by assassins' bullets in downtown Dallas. 케네디 대통령은 사망하고 함께 총을 맞았던 존 커널리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어요. 총상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암살이라는 비보가 퍼지면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경찰은 사건 직후에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기요, 저기, 저 교과서 건물 아마 6층인가? 좀 높은 곳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격자는요, 리무진이 지나가던 엘름 스트리트 그 오른쪽은 잔디 언덕이 있는데 저기, 저 잔디 언덕 위에서 저 울타리 쪽에서 분명 총소리가 났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잔디밭이랑 교과서 빌딩은요, 좀 거리가 있어요. 방향도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른 두 방면에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교과서 빌딩에서 총소리가 났다라고 목격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총구, 그 길쭉한 소총의 총신이 창문 밖으로 쭉 삐져나와 있는 걸 봤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있었거든요. 대신에 잔디 언덕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 목격자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님 화약 연기를 받고 냄새가 났다, 이런 증언은 있었지만 총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테러범이 교과서 빌딩에서 총을 쐈구나 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리무진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댈러스 경찰은 교과서 건물 전체에 바리케이드 치고 꼼꼼하게 수색을 합니다. 목격자들이 공통으로 가리킨 곳이 있어요. 빌딩 6층의 동편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 정말 스나이퍼 네스트, 둥지가 발견됩니다. 스나이퍼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타겟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고정된 자세로 조용히 그 시간을 보내는 곳을 둥지라고 해요. 둥지 옆엔 창문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자 놀랍게도 케네디의 모터케이드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대통령의 정조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둥지 주변에는요, 빈 상자들을 천장까지 높게 쌓아 올려둬서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곳이 둥지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긴 창고니까 그냥 교과서 박스인가 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지. 둥지에선 3발의 군용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6층에서 동쪽이 아닌 반대쪽, 서쪽으로 가보니까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긴 총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탈리아제 저격용 스코프가 달린 총이었어요. 아마도 범인은 둥지에서 총을 탕 쏘고 빠르게 반대쪽 서쪽으로 뛰어가서 총을 버리고 후다닥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금 빌딩 다 봉쇄했어요. 일하던 직원들 일일이 확인하면서 누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인터뷰하는데요. 직원들의 인터뷰를 하나씩 끼워 맞춰보자. 그 시간 6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콜라 자판기 앞에 있던 그 남자. 그 배짱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하비 오스왈드고요. 나이는 24살이에요. 그가 바로 대통령을 쏜 저격수였습니다. 당시 마리온 경찰이 총소리 듣고서 바로 건물로 왔단 말이에요. 엘베가 안 되는 걸 알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고 오스왈드랑 마주친 게요, 한 90초 만이었어요. 총격이 있고 나서. 만약에 그가 6층에서 총을 쏘고 버리고 계단으로 뛰어내려왔다면 딱 그 시간인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쥐새끼처럼 도망갔고요. 버스 타고서 자기 집인 그가 머물던 하숙집이 있어요.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에 앉아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 암살 사건이에요. 여기저기 도로 다 통제하고 검문하고 하면서 버스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는 도중에 내려서 택시를 타요.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오크클리프에 자기 하숙집에 잘 도착해서 외투 하나랑요, 집에 잘 숨겨둔 권총을 챙겨서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혼자서 대문 나서고 일단 걸어갔어요. 한 1분? 2분? 얼마 걸어가지 않았을 때 순찰 돌고 있던 경찰관 JD 티핏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JD는 마리온과 마찬가지. 이 남자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오스왈드의 눈빛, 몸짓, 차림새 좀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방금 상부에서 어떤 무전이 있었냐? 대통령을 살해한 용의자의 인상착이다. 키는 178, 체중 75kg, M자 탈모가 있는 백인, 마른 체형에 나이는 20대 중반. 의심 가는 사람 있다면 반드시 검문 바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JD는 거기 스탑. 멈추고 아이디 주세요. 그 순간 오스왈드는 JD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는 척 하다가 냅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JD는 거기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JD가 혼자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거의 다 오스왈드를 막 잡았을 때 둘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그때 탕탕 오스왈드가 JD를 경찰에 쏴버립니다. JD 가슴이랑 복부 옆구리에 한 발씩 맞고 마지막 발은 머리에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 이후에 오스왈드는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서 미친 듯이 대로변으로 뛰어갑니다. 텍사스 극장이라는 영화관으로 들어가요. 지금도 있어요, 이 극장. 오스왈드는요, 표도 안 사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극장 안에 앉았어요. 당시 상영 중인 영화는 전쟁은 지옥이다. 이 영화를 태연히 관람합니다. 근데 극장 직원이 웬 남자가 표도 안 끊고 슥 뛰어 들어가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에 출동한 경찰이 극장 안으로 와서 바로 오스왈드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퍽 하고 내려치고 또 총을 꺼내려고 해요. 경찰과 쌍코피 났지만 재빨리 정신 차리고 그를 제압합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충격은 없이 체포됐어요. 이때 출동한 경찰은 어디 잡범인 줄 알고 홈리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체포하고 보니 이놈이 고놈이네? 바로 댈러스 경찰로 이송됩니다. 사건은 11월 22일 금요일이었어요. 오스왈드가 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 댈러스 경찰은 이례적으로 용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암살 용의자 리 하비 오스왈드입니다. 공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좀 눌러야 했어요. 진정시켜야 했어요. 또 이런 의도도 있어요. 만약에 오스왈드 배후에 누가 있다면 똑똑히 봐라. 우리가 잡았다. 니네 끝났어. 보여주려고 기자 앞에 딱 세웠는데 오스왈드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절 때렸습니다. 사실인가요? 폭행이 있었나요? 그럼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A policeman hit me. Did you kill the president? No, I've not been charged with that.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외쳐요. 크게. I'm just a patsy. 패츠는 고어로 함정에 빠진 사람, 희생양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저격하지 않았고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기자들 다 있는 데서. 국민들은 좋아. 정말 너가 억울하면 조사하면 나오겠지. 제대로 한번 수사받아 봐라. 오스왈드를 벼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케네디가 사망한 지 단 99분 만에 린든 베인스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전용기 안에서. 대통령이 사망한다? 그럼 자동으로 부통령이 올라갑니다. 일단 존슨은 빨리 백악관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러버필드 공항에 있던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타요. 그 안에 오피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긴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핑크색 코트에 검붉은 피를 잔뜩 묻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존슨의 선서식 옆에 서 있었어요. 존슨은 나는 성실히 맹세합니다. 나는 충실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최선의 능력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 마치고 대통령의 최초 지시를 내립니다. 자, 이륙합시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불쌍한 저 영부인,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국민들,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각 FBI가 수사를 위해서 댈러스로 결집했어요. FBI 국장 제이 에드거 후보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격범은 오스왈드가 확실합니다. 총에서 지문도 나왔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토요일에 오스왈드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서는데요. 이때도 그는 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변호사를 못 부르게 막고 있어요. 이런 폭로성 발언을 합니다. 진짜 경찰이 때리고 변호인도 안 불러주고 그런다고? 물론 그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것 어마어마한 집 버리고도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다 비난했고 게다가 아직 재판 전이니까 법정에서 다 밝혀지겠죠. 어떤 음모가 있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왜 오스왈드가 저렇게 억울해하는지 우리 같이 정의 구현해보자.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오스왈드의 발언만 듣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사건 이틀 뒤인 일요일이었어요. 이때 수사팀은 물론이고 케네디의 유가족,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말에 경찰은요, 오스왈드를 댈러스 카운티 감옥으로 이송할 준비를 해요. 그동안 이틀 동안은 경찰 본부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뭐 TV, 라디오, 온갖 뭐 신문 기자들, 전 세계 특파원들 다 지켜보고 있었고 라이브로 오스왈드 이송 장면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1분, 오스왈드는 댈러스 경찰 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긴 했지만 일반인도 그의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어요. 오스왈드는 양손에 수갑을 차고 천천히 경찰관 2명 손에 끌려서 나왔는데요. 호송차 역시 대기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좀 산만했어요. 기자들이 동시에 몰려들었고 그동안 오스왈드가 돌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제가 뭔 소리 하나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들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더니 권총 389경 리볼버입니다. 그걸 들고 그대로 오스왈드에게 돌진합니다. 오스왈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요. 순식간에 뭐 현장 아수라장이었죠. 기자들, 카메라맨 대부분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찍었어요. NBC 소속 톰 패티는 끝까지 카메라 놓지 않고 장면 그대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은 전 국민에게 라이브로 나가고 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암살 시도가 생방송된 사례였습니다. 오스왈드는요, 근처 파크랜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케네디가 사망한 같은 병원이에요. 그도 여기서 사망했어요. 복부에 총알을 정통으로 맞아서 장기 파열과 대동맥 손상이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오스왈드를 죽인 남자 이름은 잭 루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지금 대통령을 살해한 테러범을 죽였어요. 오스왈드 조사할 게 한가득 있는데 배후도 밝혀야 하는데 그냥 죽여버려? 네가 뭔데? 루비는요 의외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나이트클럽이랑 바를 운영하던 사장이에요. 평소에 이 바에 경찰들이 단골이었어요. 댈러스 경찰들이 놀러오면 술도 공짜로 주고 음식도 주고 뭐 유착관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들과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이송할 때 근처에 있다가 저기 김순경 오늘 오스왈드 나온다며 나 한번 구경 가도 될까? 기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온 거예요. 기자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 일반인이었죠. 보안이 뚫린 거예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여기엔 어떤 지적도 있냐면요. 경찰들이 언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욕심부린 거 아니냐. 원래는요, 오스왈드가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이송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반발한 거예요. 아니, 그 밤에 이송하면 그 어두컴컴한데 얼굴 잘 잡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카메라 기술이 좀 떨어져서 밤에는 잘 안 찍혔어요. 아무리 야간용 카메라여도 얼굴 막 뭉개지고 그러니까 낮에 좀 밝을 때 이송합시다 요구한 거예요. 경찰은 가만 생각해보니 사실 이게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댈러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과였거든요. 오스왈드께 멋있게 제압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우리가 잡았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이 우르르 와야 하는데 밤보다는 밝은 낮이 좋겠구먼. 일정을 바꾸고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잭 루비가 오스왈드 죽여버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댈러스 경찰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루비는 왜 오스왈드를 죽였을까? 그의 대답은요. 죽여야 할 놈이니까 죽였는데요. 우리 영부인께서 저 오스왈드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물론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했다면 분명 죽어마땅한 놈이긴 한데 그걸 네가 왜? 그것도 이틀 만에 아무것도 못 털었는데 산 증인을 죽여버려요? 루비는요 결국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에 항소하겠다 그래서 재심 준비 중이었는데 4년 만에 암으로 죽었어요. 루비 역시 파크랜드 병원에서. 공교롭게도 JFK, 오스왈드, 루비 모두 같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럼 일단 뭐 루비가 죽은 건 죽은 건데
오스왈드가 암살당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스왈드의 죽음은 FBI가, CIA가 JFK 사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짜맞춰서 수사하는 계기가 됐어요. 오스왈드 사망한 다음 날인 63년 11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비통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당시 케네디 평균 지지율이요, 70%에 달했어요. 역대급 지지율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케네디는 중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을 통합시켰다. 최절정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떠났으니 그의 장례식에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국가 원수들, 외교 사절단들 다 참석하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큰 애도를 받은 장례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례식장에선 그의 3살 난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아버지 관이 지나갈 때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케네디 주니어는요, 38살 때 자신이 모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부인 제클린의 슬픔은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겠죠. 사실 제클린이요, 불과 석 달 전에 출산을 했어요. 아들 패트릭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39시간 만에 폐질환으로 죽었습니다. 그 전에도 7년 전인 1956년도에도 딸 아라벨라를 사살한 적도 있어요. 거기다 남편까지 내 바로 옆에서 총살당했어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제클린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케네디 묘비 옆에 만들어진 영원한 불꽃이라는 장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장면도 전부 생중계됐어요. 영원한 불꽃은요, 그 뒤로 엄청난 관광지가 됐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설계됐고 지금도 미국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케네디 묘지에 가면 기념비도 있거든요. 케네디가 연설했던 말 중에서 유명한 문구를 옮겨뒀는데, 나라가 당신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시민의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권리만 누리고 혜택이랑 수혜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경제 발전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써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문구는 지금까지도요,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보수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책임감과 애국심을 불러오는, 나아가선 지금의 강한 미국을 만들어낸 연설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럼 비록 오스왈드는 사망했지만 조사할 건 조사해야죠. 근데 JFK 사망하고 나서 바로 음모론이 떠돌았어요. 특히 오스왈드까지 죽으니까 사람들은 뭐야, 오스왈드 입 다물게 하려고 죽여버린 거야? 음모론이 확산됐어요. 첫 번째는 마피아 연루설. JFK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마피아랑 협력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JFK 대통령 선거 때도 뒤에 마피아가 있었다.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JFK랑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대적인 마피아 소탕 작전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마피아가 살해한 것 아니야? 두 번째는 CIA. 마피아랑 CIA랑 함께 공모해서 암살했다. 왜냐면 CIA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작전들 케네디가 다 거부했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눈에 가시였을까.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음모입니다. 테러 배후에 KGB, 소련의 정보기관이 있다. 정확히는 공산 진영이에요. 소련과 쿠바. 이걸 이해하려면요, 오스왈드,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직원인가 싶었지만 그가요, 이상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리 하비 오스왈드는 당시 24살이었고요. 39년 10월생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났어요. 와이프랑 두 딸이 있는 가장이었고요. 텍사스주 달라스 근교의 어빙에 살고 있었는데 돈도 없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생계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우연히 웨슬리라는 이웃이 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줍니다. 오스왈드, 우리 회사에 사람 구하나 봐. 뭐 할 거 없으면 한번 일해볼래? 당시 시급 1불 25센트, 2,000원짜리 알바였어요. 단기 알바.
댈러스에 있는 교과서 창고에서 박스 나르고 책 정리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스와이드는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 네, 한번 해볼게요. 출근하기로 해요. 근데 그가 차가 없었거든요. 자가용이 없었어요. 대중교통도 외곽까지는 잘 안 돼 있어요. 결국엔 댈러스 다운타운에 하숙집을 구해서 이 방 하나만 쓰는 거죠. 혼자 살면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 가는데 웨슬리, 이웃이자 이제 동료죠. 그가 카풀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주말에만. 결국 오스와이드는 교과서 창고 직원이 맞긴 해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된 알바인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뒤에서 오스와이드를 여기 취업시킨 걸까? 케네디 모터케이드 루트를 미리 알고서? 아쉽게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창고가 엄청 바빴대요. 단기 알바는 오스와이드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었고, 따라서 오스와이드가 취업한 이 과정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일해볼래? 응? 가서 일하고 잠시 일하고 그만두고. 근데 오스와이드의 배경을 좀 자세히 보면 아주 구린내가 납니다. 일단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어요. 오스와이드는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엄마 마거릿 밑에서 자랐는데 세 형제를 엄마 혼자 키운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까. 거기다 대공황 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못 먹고 병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와이드가 어릴 때부터요, 부자를 극혐했어요. 지들만의 리그. 저 분명히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됐을 때는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독립도 하고 싶고 그렇게 군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군에 있어도 애국심도 안 생겨. 자본주의도 싫어. 그냥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소련으로 가요. 그게 나이 20살 때 가서 망명 신청을 해요. 소련 정부는 뭐야? 야, 미국에서 온 놈? 안 돼. 거절하려고 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 보니 오스와이드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체제 선전할 목적으로 영주권까지 내줘요. 실제로요, 소련 TV에도 나와요. 공산당을 찬양해 나와서. 그렇게 그는 소련의 민스크, 지금은 벨라루스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결혼도 해요. 예쁜 마리나 프루사코바라는 여자랑 둘이서 살면서 딸도 둘을 낳아요. 근데 그렇게 공산당이 좋다고 떠들어 대놓고 망명 간 지 불과 3년도 안 돼서요? 저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전부 다요. 미국 대사관에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랑 소련이랑 논의를 좀 하다가 오케이, 다시 받아줄게. 와이프랑 딸들까지 데리고 텍사스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엔 오스와이드도 저 공산주의 가서 살아보니까 이거 좀 아닌데? 환멸을 느꼈다. 또 자식도 낳아보니 역시 아이들은 미국에서 키워야 돼? 이러면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의혹은 소련에서 보냈다. 오스와이드는 다시 미국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조용히 잘 살면 되지 않나요? 가족까지 다 수용했는데 그는 다시 공산주의를 찬양했어요. 자본주의는 불평등의 상징입니다. 당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요. JFK 암살 2달 전에 멕시코에 가서 소련 대사관, 쿠바 대사관 두 군데 다 다녀옵니다. 전화 통화도 했어요, 대사관들이랑. 뿐만 아니에요. 오스와이드가 소련 KGB 고위 간부도 만나요. KGB는요, 소련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CIA죠. 이 KGB 안에 암살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해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 건물 딱 들어가면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그 옆에 암살팀. 암살 팀장이 바로 발레리 코스티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스와이드가. 평범한 시민이, 교과서 창고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왜 KGB 간부를 만났을까? 왜 남의 나라 대사관에 방문했을까? 그것도 수고스럽게 멕시코까지 가서. 이런 사실은요, CIA랑 FBI가 다 밝혀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CIA가 소련이랑 쿠바 대사관 다 도청하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었고. 또 CIA에는요, 공산국가로 망명했던 미국인들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엔 오스왈드도 있었어요. 원래부터 감시 대상이었던 거지. 이미 JFK 죽기 전에 쟤 대사관 갔다 왔네? 왜 갔을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960년대 CIA 정보력입니다. 존슨은 이제 대통령이죠. 이 보고를 다 받았어요. 오스왈드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
물론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그가 기자회견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암살 배후에 소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우리 자랑스러운 CIA가 소련 대사관, 쿠바 대사관 다 도청하고 있었고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멕시코에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전 시대예요. 이런 발언 잘못했다가 그냥 핵미사일 날아옵니다.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부인하겠지. 또 혹시나 조사 과정에서 FBI가 피델 카스트로 암살하려고 했다? 미국 민간인들 상대로 테러하고 쿠바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런 게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발각되면 그냥 이제 서로 핵폭탄 던지는 거예요. 다 죽자 이거지. 존슨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기로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자. 물론 배후에 KGB가 있다. 이것도 100%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존슨이 입을 꾹 다물자 국민들은 답답하죠. 온갖 추측과 상상이 난무하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오스왈드 저 소련으로 망명 간 거 보면 보통 얘기 아닌데? 왜? 수사 결과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또 수사가 빠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쉬쉬 하고 은밀하게 통제된 조사 형태로 가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 또는 언론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다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정부 존슨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오스왈드 배후에 소련 공산당이 있는 거 아니야? CIA랑 마피아랑 결탁해서 버린 거야? 혹시 존슨 저게 대통령 되려고 죽인 거 아니야? 존슨은 이거 안 되겠다. 만약에 국민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면 소련의 배후까지 밝혀지면 CIA의 작전까지 드러나면 이거 큰일이다. 63년 11월 29일 사건 일주일 만에 JFK 암살 사건 조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장의 이름이 얼 워렌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속칭 워렌 위원회로 불렸어요. 총 7명이 구성됐고요. 워렌은 미국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 또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2명, 전 CIA 국장, 그리고 정치 전문가 1명. 목적은 명확했어요. 음모론의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하겠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였습니다. 워렌 위원회는 뼛속부터 JFK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일단 워렌 위원회 결성 때부터 좀 미쳤어요. 11월 25일 JFK 장례식 당일이었어요. 백악관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미국 법무부 차관인 니콜라스 카젠바흐였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국민들이 오스왈드가 유일한 암살자이며 공범이 없고 그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증거가 충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오스왈드가 유일한 암살자, 그리고 공범이 없다. 계속 보면 오스왈드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은 중단되어야 하며 공산주의 음모라는 생각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우익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오스왈드 주변에 둘러싼 공산주의 배경이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 쿠바, 러시아인 아내 이런 요소가 오스왈드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 음모론을 만들기에 너무 안성맞춤입니다. 국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의심은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혹은 CIA가 있다, 마피아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법무부 차관이 쓴 편지예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어느 교과서 창고에서 일하는 미친놈이 혼자서 다 꾸민 일이다. 공범도 없고 배후도 없고 이걸 국민들이 믿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묻기 위해서. 존슨 대통령은 편지 받고서 공감을 합니다. 바로 FBI 국장 에드가와 통화를 해요. 국장, 이거 참 조사를 너무 깊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소. 맞습니다. 그럼 아주 난장판 됩니다. 그치. 그럼 말이야,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때요? 위원들은 당신이 알아서 앉히고 좀 그럴싸하게 하나 만들어봐. 정치 쪽은 내가 조용히 시킬게. 근데 말이지, 위원회에 워렌 댈러스도 앉힐까 하는데 어때? 네, 대통령 알겠습니다.
I think it'd be very, very bad to have a rash of investigations. Well, the only way we can stop them is probably to appoint a high-level one to evaluate your report. Yeah. And put somebody that's out of the government and tell the House and Senate not to go ahead with the investigation. Yes. Because they get up there and get a bunch of television going, and I thought it'd be bad. It'd be a three-ring circus.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Allen Dulles? I think he would be a good man. 알렌 델루스가 누구냐면요. CIA 국장. 제가 초반에 잠시 언급했던 피델 카스트로 암살 계획 세우고 쿠바 완전 박살 내려고 했다가 케네디가 해고했던 CIA 국장입니다. 뭐 대차게 해고 당했으니 거의 반 케네디 세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델러스는 공산당을 타도하면서 도청하고 암살 계획 짜고 그런 작전들의 총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잘리기 전에는. 만약에 JFK 사건에서 소련이 배후로 드러나면 델러스의 과거 행동들이 더 주목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 소련도 명분이 생기죠. 니네가 먼저 우리 카스트로 브라더 암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긴장이 극대화되면서 결국엔 또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가는 거다. 아니면 이런 가능성도 있죠. CIA와 마피아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아는 CIA를 잘 감싸줄 수 있는 전 국장을 위원회에 앉힌 거다. 결국 워렌 위원회의 목적은요.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달 뒤에 위원회에서 JFK 수사 최종 보고서가 나와요. 무려 888페이지 분량. 거기다가 26권의 책,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엔 참고인들 인터뷰, 청문회 기록, FBI 보고서, 사진들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리하비 오스왈드가 쓴 총알로 인해서 케네디가 살해됐고 주지사 코널리 역시 부상을 당했다. 결론이에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다. 위원회는 오스왈드나 그를 살해한 잭 루비가 JFK 암살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음모에도 가담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모든 총알은 오스왈드 혼자서 텍사스 빌딩 그 6층에서 혼자 쏜 것이다. 총알은 단 3발이었다. 단 3발. 총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시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가는지. 첫 번째 총알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어요. 제임스라는 27살 남성이에요. 그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무 생각 없이 여친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이제 막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뭐야, 왜 도로를 다 막았어? 차도 막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에요. 꼼짝도 안 해. 알고 보니 대통령의 모터케이드를 위해서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대박, 오늘이 그날이야? 대통령 오는 거야? 여친 만나서 자기야 우리도 가까이 가서 보자. 둘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케네디가 탄 리무진이 커플 바로 앞으로 지나가던 그 순간에 탁! 총성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뭐야? 무슨 소리? 어디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임스 여자친구가 자기야, 저 얼굴에 왜 피나? 제임스 오른쪽 뺨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총알이요. 리무진을 완전히 빗나갔고 인도랑 그 인도 경계에 있는 콘크리트 커브 있죠. 연석이라고 부르는데 거길 탁 맞고서 총알 파편이 그 앞에 손 흔들던 제임스의 볼에 팡 튄 거예요. 아따가. 다행히 파편이라서 상처가 깊진 않았어요. 이렇게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다. 목격자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문제의 두 번째 총알. 이 분석이 발표되고 나서 정말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총알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케네디 몸을 관통해서 앞에 있던 코널리 주지사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총알이 하나인데 근데 케네디랑 코널리가 입은 총상이 무려 7개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총알 한 발로 두 사람의 몸에 무려 7방을 맞춘 거예요. 그럼 이 조그만 총알에 길고도 험난한 그 여정을 같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총알이 케네디 등 쪽 위에 박힙니다. 그리고 안을 지나서 목 울대를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오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 케네디 넥타이에 매듭을 관통해요. 그리고 앞자리에 있던 코널리 주지사 오른쪽 여기 겨드랑이로 쑥 들어가서 그 5번째 갈비뼈를 팍
부러뜨리고 오른쪽 젖꼭지 아래로 슝 튕겨나와서 마침 가슴 앞에 있던 코널리의 오른쪽 손목을 산산조각 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다시 나와서 왼쪽 허벅지로 들어가서 딱 박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법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름도 붙어요. 매직 불릿 또는 기적의 탄환. 총알 한 발이 제가 지금 천천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케네디 몸을 관통하고 나서요. 코널리한테 갔을 때는 코널리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막 다 맞았어. 케네디 2방, 코널리 5방.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부위를 맞출 수 있나. 총알 한 발이 효율이 겁나 좋아요. 나중에 총알은 코널리가 이송된 병원 침대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허벅지에 박혀있다가 나왔겠죠 그때. 근데 총알은요 또 너무 멀쩡해요. 깨끗해요.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사람들은 총알이 많이 날아왔겠다. 왜냐면 코널리 몸에만 총상이 5개였으니까 케네디 것까지 하면 한 5개 날아왔겠다. 근데 총알이 3개라고? 참고로 3번째 발은 케네디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어쨌든 워렌 위원회의 총알은 3개. 여기서 핵심은 오스왈드가 혼자서 딱 3발만 쐈다. 이거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뭐 마술 총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오스왈드가 저 마법학교 출신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그걸 더 믿지 않을까? 이러니 음모론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람들은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을까? 거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술 총알입니다, 여러분. 이딴 소리 하면서 국민들 농락하는 거다 비판했어요. 이건요, 국민들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존슨 대통령도. Commission believes that the same bullet that hit Kennedy hit Connally. Well, I don't believe it. I don't either. 워렌 위원회에 있던 러셀 상원 의원, 자기가 그 위원회 멤버인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인정해요. 그럼 도대체 왜 워렌 위원회는 총격은 3방이었다 발표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심플해요. 탄피가 3개만 발견됐거든요. 오스왈드가 숨어있던 교과서 창고 6층 그 둥지 거기서 3번 쏘고 탄피 줄 시간도 없이 총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발사된 총알이 더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공범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범이 있다면 누굴까?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야? 배후가 있다는 거네? 가령 KGB 또는 CIA 또는 마피아 등등등. 워렌 위원회 보고서는요.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암살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데 숨기고 싶어. 이런 냄새를 솔솔 풍겼어요. 심지어 부상자였던 코널리 주지사도 보고서 딱 보고서 아이고 이상합니다. 분명 누군가 더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묻혔죠. 적극적으로 발언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20년 뒤에 1982년도에 코널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워렌 위원회 보고서에서 단 한 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케네디의 머리에 맞은 총알, 3번째 총알은 오스왈드가 아니라 또 다른 공범이 쏘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미국은 사건 마무리가 중요했고 나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묵인했습니다. 워렌 위원회의 조사 방식은요. FBI, CIA, 법무부에서 수사를 하고 7명의 위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보고서 받고서 한번 읽어보고 승인합니다. 사인. 이런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미 다 수사한 거 가지고 와서 문서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넘겨보는 거지. 위원회가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전 CIA 국장이 위원인데 다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음모를 잠재울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까?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음모와 관련된 것들, 가설들, 증거들, 예를 들면 공범이 있다, 배후에 소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요 다 파기시켜요.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리차드 러셀 상원 의원이에요. 러셀은 존슨 대통령과 친구였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아니 존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매직 불릿 마법 총알? 날 지금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야? 존슨은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 한번 봐줘. 결국 위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러셀을 포함한 몇몇 위원들은 나는 이거 동의 못한다. 쓰고 서명했어요. 소신 발언한 거죠. 수사 과정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대요. 특히 FBI랑 CIA가
목격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격자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해? 우리 매직 불릿 이론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야? 그럼 싹 다 배제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교과서 창고에서 총성이 들렸지만 더 가까이 리무진 바로 오른쪽 편에 있던 잔디 언덕에서도 총성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총격을 생생하게 가까이서 관찰한 경호원 클린트 힐입니다. 영상에서 영부인 뒤로 막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앞으로 모셔왔던 그 경호원이고요.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다른 목격자들은 본인들도 무서우니까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경호원이니까 조금 정신줄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딱 3발의 총성만 기억납니다. 제가 영부인을 감싸고 나서 추가적인 총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째 총성과 3번째 총성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3번째는요. 교과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리무진 오른쪽 편 잔디밭 언덕에서 났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뭐야, 3번째 총알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는데 그걸 쏜 사람이 오스왈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FBI가 워렌 위원회에 보고할 때 보고를 해야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내용을 싹 빼고 만들었어요. 그냥 아예 묻혔어요. 참고로 클린턴 힐 요원은요. 나중에 용감하게 영부인 경호했다 인정받고 국가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내가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가 목격했던 광경들, 들었던 총소리 이거 다 증언했는데 묻혔으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클린트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93세인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잔디 언덕 위의 총성은 다른 목격자들도 있어요. 빌 뉴먼이라는 남자도 가족들이랑 현장에 있었는데 케네디가 총에 맞는 모습을 보고 바로 와이프랑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바닥으로 엎드립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유명해요.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 가장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도 총소리는 잔디밭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심지어 방송사랑 인터뷰도 했는데 워렌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네. 또 빌 가족 바로 뒤에는 대학생 셰릴 맥키넌이 서 있었어요. 셰릴은 샌디에이고 스타뉴스에 글을 기고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그날 제가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최소 2발의 총성이 잔디 언덕 위에서 발사됐습니다. 교과서 창고 말고 언덕에서도 분명히 소리가 났습니다. 셰릴은 총소리 딱 듣고 나서 바로 그 소리가 난 언덕을 봤대요. 근데 거기 하얀 연기랑 작은 이렇게 구름들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어요. 셰릴 인터뷰 역시 워렌 보고서에는 없어요. 잔디밭 언덕 끝에는 훨씬 더 거기서 총소리가 났다라고 목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지점은 케네디가 탔던 리무진에서 겨우 한 29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조준 사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잔디밭 언덕은요, 그 위에 울타리가 있고 넘어서는 주차장입니다. 울타리 군데군데엔 우거진 나무와 덤불이 있어서요. 사람이 딱 숨기 좋은 공간이었어요. 또 당시 여긴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다들 대통령 보려고 울타리를 건너서 아래로 내려갔지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울타리가 있는 큰 나무 아래에 혹은 덤불 아래에 누가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언덕 위는 주차장이니까 통제된 구간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범인이 차를 대고 총을 쐈다면 거의 한 10초? 한 5초 만에 총 쏘고 후다닥 트렁크에 숨기고 그냥 일반인인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적의 등잔 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수상한 사람을 본 목격자는 없을까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어요. 언덕에서 가까운 지점엔 철도가 있어요. 철도 선로 관제탑에서 일하던 직원이 울타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웬 수상한 남자 2명이 얼쩡거리는 걸 봤다. 또 다른 목격자는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감독관 스키니예요. 몸이 배짝 말랐다고 해서 별명이 스키니였습니다. 그는 당시 철도에 있는 다리 위에서 교과서 창고 쪽 방향을 바라보며 리무진이 오는 걸 구경했어요. 근데 탁! 그 총소리? 잔디밭인데요? 소리도 4발, 어쩌면 5발일지 모른다. 앞서 셰릴이 말했던 하얀 연기, 구름, 그것도 봤다고 말해요. 야, 저 뭐야? 저 연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들 무려 7명이나 함께 봤습니다. 이들 진술 역시 보고서에서 삭제. 당시 스키니는요, 연기 나는 곳으로 다른 남성 3명이랑 함께 뛰어갔어요. 뭔 일 났나 싶어서 언덕 위에 있는 울타리를 따라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1961년형 올즈모빌 차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주변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바닥에 있고 발자국도 있어요. 이날 아침엔 잠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차 트렁크에 바닥에 있는 발자국과 똑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누가 트렁크 위에 올라갔나? 그게 만약 제2의 암살범이라면? 당시 케네디가 총에 맞기 직전에요. 찍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일반인 메리가 찍은 건데 잔디 언덕과는 완전 반대 방향에서 리무진이 찍었어요. 사진엔 리무진과 잔디 언덕, 또 그 위에 울타리, 나무, 울타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찍혔어요. 근데 발자국과 올즈모빌 차가 있던 그 지점에 웬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스키니가 갔을 땐 없었지만 사진은 찍혀 있어요. 정확히 얼굴은 안 보여요. 모자 쓴 모습 같은데 혹시 이 사람이 암살범이지 않을까? 현재 남아있는 제2의 암살범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리적인 증거에는 CIA가 도청한 내용이 있어요. 오스와이드가 멕시코에 있는 쿠바 소련 대사관 거기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청으로 밝혀지죠. 근데 CIA는 그 내용이 뭔지 공개하지 않아요. 워렌 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아요. 그것만 들어보면 명백할 거 아니에요. 알려진 바로는 쿠바에 가려고 비자 신청을 하러 갔다. 나는 마르쿠스 주의를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 공개하면 CIA도 사건 은폐한다. 이런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근데 CIA는 그 기록 없습니다.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삭제했다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존슨 대통령은 국민들 의심 거두기 위해서 워렌 위원회를 만든 건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반대였어요. JFK 사건을 은폐하려고 만든 조직 아니냐 비판만 받았습니다. 수상한 건 더 많아요. 매직 블랙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게 바로 영상, JFK 암살 모습을 그대로 담은 비디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워렌 위원회 보고서에는 비디오를 분석한 내용도 있었어요. 총 26.6초, 486프레임으로 촬영됐어요. 이 프레임을 하나씩 분석했는데요. 프레임이라 하면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을 쭉 연결하면 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FBI는 워렌 위원회에 보고할 때 프레임별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상황을 서술했는데 딱 한 프레임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313번째, 가장 중요한 대통령 머리에 총알이 박힌 그 장면이었어요. 왜 하필 그 프레임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314번, 315번 프레임은 두 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레임 순서를 바꿨다고? 이건요, 워렌 위원회 때 나오지도 않아요. 한참 뒤인 12년 뒤에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왜 바꿨을까? 워렌 위원회는 뭘 숨기고 싶었던 걸까? 워렌 위원회가 공개한 프레임을 보면요, 케네디가 머리에 총을 맞고 뒤에서 앞으로 고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말은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교과서 빌딩이 있어요. 오스와이드가 쏜 총이겠죠? 하지만 원본 프레임은 케네디가 앞에서 뒤로 고개가 젖혀요. 이 말은 총알이 앞에서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앞쪽, 2시 방향. 이걸 뒤바꾼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젖혀지는데 워렌 위원회는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걸로 바꾼 겁니다. 왜? 뭘 숨기려고? 만약에 총알이 앞에서 날아왔다? 그럼 누군가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암살자. 마침 그 위치 2시 방향은요, 잔디 언덕 위였어요. 울타리가 있는 그곳. 거기서 쏘면 가능했습니다. 워렌 위원회는 공범이 있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은폐한 거예요. 나중에 12년 뒤에 이 사실이 딱 공개되자 FBI 국장 에드거 후보는요, 읍스, 이거 에러네요, 에러. 그 어떤 해명이나 질의응답도 안 해요. 그러니 미국인들은 JFK 암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80%는 네, 분명 나라가 감추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영상과 프레임이 뒤바뀌었다. 이 사실은 12년 만에 나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개된 거냐? 영상을 찍었던 자프로더가요, 필름을 라이프 매거진에 팔아요. 15만 달러에. 지금 가치로 하면 한 한화 2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1999년도에 이 영상은
미국 의회에서 이건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간주해서 자프로더에게 원본을 1,600만 불 주고 구매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여러 가지 JFK 사건의 기록물들과 함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영상을 살 때 한화로는 약 200억 원 과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역사상 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You're at all queasy, then don't watch this film because this is very heavy. 영상 공개되니까 시민들이 난리 났죠. 전 세계에서도 막 이게 뭐야? 왜 영상을 조작해? 도대체 진실이 뭐야? 미국인들이 가장 분노한 포인트는 왜 이걸 지금 공개해? 그리고 당시 15만 불? 엄청나게 큰 돈인데 단순히 영상을 구매한 게 아니라 영상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돈 주고 입막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자프루더랑 라이프 매거진 매수했어? 이런 썰까지 돌아요. 그럼 정부는 왜 지금에서야 영상을 공개했을까? 당시 1975년도의 미국 정부는요,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베트남전 쫄딱 망했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가 터졌어요. 국민들이 다들 막 씩씩대고 화가 나 있었어. 시위도 점점 커지고. 결국엔 국민들로부터 암살 사건을 재조사하라라는 압박을 받고 미 하원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일명 HSCA가 결성됩니다. 여기엔 JFK 암살 사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 마틴 루터 킹은 인권운동가예요. 목사입니다. 그가 암살당한 사건도 의혹이 많아요. 거기다 JFK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도 1968년에 형이 죽은 지 불과 5년 만에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암살당했어요. 이런 굵직한 암살 사건들을 동시에 재수사를 해요. 그 중에서도 JFK 사건은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재수사의 핵심은 12년 전 워렌 의원의 니네들 똑바로 조사했어 안 했어? 이걸 중점적으로 팝니다. 청문회를 열어요. 당시 JFK 사건 수사했던 CIA, FBI 요원들 다 불려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요. FBI 요원 중에 제임스 하치는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해요. 상부로부터 수사 관련 증거들을 인멸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오스왈드가 FBI에 직접 쓴 편지도 있습니다. 청문회장 술렁술 편지? 그 내용이 뭘까? 무엇보다도 HCA는 그놈의 매직 블레디로 여기에 대한 실험까지 진행합니다. 어쩌면 이미 12년 전에 진행했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한 거예요. 실제로 오스왈드가 사용했던 총알, 또 비슷한 거리와 높이의 세트장을 만들고요. 타겟은 사람 머리 대신해서 파인애플, 멜론, 수박, 젤리가 든 물풍선, 다양한 것들로 실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과연 총알 하나로 그 7개 총상이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에 7개 총상을 만들었다? 거기엔 뼈 손상도 있어요. 총알이 갈비뼈를 지나갔어요. 그럼 총알이 과연 멀쩡할 수 있나? 어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깨질 수도 있고 한데 당시 발견된 총알은 완전 멀쩡했죠. 실험 결과 매직 블레이드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과연 JFK 뒤통수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교과서 빌딩에서 케네디가 머리를 총알이 날아온 쪽으로 앞에서 뒤로 젖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쳐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밀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긴 한데 약간 돌멩이 같은 거다? 이렇게 쿵?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돌멩이 날아온 쪽으로 반사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전문가들이 실험을 한 거겠죠. 돈도 많이 들여서 저 같은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HSCA는 실험의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진심이었냐. 이게 좀 쇼킹한데요. 실제 사람의 해골을 구했어요. 무려 10개나. 해골에 젤라틴을 뇌 대신 가득 채워놓고 염소 가죽을요. 갓 벗겨진 염소 가죽을 해골에 얇게 찹찹찹 발라서 최대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총을 쐈는데 머리는 총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뒤에서 쐈으면 총알 방향대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앞에서 총알을 쐈으면 머리는 뒤로 젖힌다. 그렇다면 케네디는 오스왈드의 총이 아니라 앞에서 쏜 누군가의 총에 맞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공범 가능성이 제기돼요. 하지만 여기 또 반박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과학 아카데미 연구기관인데요. 아닙니다. Z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Z2로는요, 총알이 이렇게 뒤에서 날아왔는데 뭔가 작용을 일으켜서 머리가 총알이 날아왔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이 단체 배후에는 FBI가 있습니다. Z2론 말고도 여러 가지 FBI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짜집게 해서 들고 와요. 이것도 나중에 다 드러나요.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SHCA는 12년 전 워렌 위원회는 사건 뒤에 숨겨진 음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FBI도 똑바로 하지 않았다. CIA 역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HSCA가 밝혀야 하는 건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고 그 배후에 뭔가 있다. KGB나 CIA나 마피아나 이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HSCA는 추가 실험도 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당시 모터케이드 행렬 뒤에서 리무진 뒤에는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댈러스 경찰들인데 그들의 무전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들으면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음질이 나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I will check it. 내가 확인해 볼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음향이 녹음될 때요. 이렇게 웨이브, 파형이라고 하죠. 무슨 소리인지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 제임스 바거라는 엄청 유명한 음향 전문가가 분석을 합니다. 이분이요. 켄트 주립대 총격 사건에서 소리 분석으로 범인 잡은 걸로 유명해요. 제임스는 1978년 8월에 사건 발생 15년 만에 JFK 사건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장소 그대로 딜리 프라자 주변 도로 싹 다 통제하고요. 당시 모터케이드 하면서 이동했던 루트 곳곳에 마이크 36개를 설치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에서 실제로 총을 쏘고요. 이 소리를 녹음합니다. 교과서 빌딩 6층, 또 다른 암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곳 언덕 위의 울타리, 스키니가 지목했던 담배꽁초랑 발자국이 있던 그 지점까지 무려 2,600여 개의 경우의 수를 녹음합니다. 몇 달에 걸친 분석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경찰 무전기에 녹음된 총소리 중에 몇 개가 교과서 빌딩이 아닌 바로 잔디밭, 언덕 위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리무진에서 정면으로 2시 방향이었어요. 단순히 소리만 탕탕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건물에 반사된 메아리 친 에코 소리, 탕탕탕탕, 탕탕탕탕. 음향의 파형까지 세세하게 분석했는데 일치했어요. 뿐만 아니라 워렌 위원회는 끝까지 슈팅은 3번이었다 주장했죠. 무전기 녹음 분석 결과 총 5번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스왈드가 총 5발 다 쏜 거 아니야? 탄피는 뭐 줍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2개만 챙기고 나머지 3개는 둥지에 버리고 간 게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5발의 총격은요, 겨우 6초 만에 벌어졌거든요. 이게 오스왈드가 가지고 있던 소총으로는 6초 안에 5발 쏘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탈리아제 카르카노라는 소총인데 한 번 탕 쏘고 찹찹, 또 한 번 탕 쏘고 찹찹, 다시 장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숙한 총잡이라도 장전하고 총 쏘고 이러는데 2초가 걸린대요. 그러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니냐. 공범도 있었구만 할 수 있지만 뭐든지 100%라는 건 없어요. 실험을 진행한 제임스 바거는 음향 분석 결과는 정확도가 78%입니다. 결국 HSCA는 보고서에 음모가 있었다 라고 쓰지 못했고요. 아마도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자 여기 참여했던 연구자들, 시민들도 이글이글 분노했죠. 도대체 FBI랑 CIA는 자료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왜 끝까지 공개 안 하냐? 지난 15년 동안 왜 공범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 말고 번외로요. HSCA가 조사한 엄청 유명한 음모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엄브렐라맨, 우산맨으로 알려진 의문의 남자입니다. 현장에서 첫 번째 총성이 있었을 때 근처에서 우산 쓴 남자가 있었어요. 이날 날씨 맑았거든요. 왜 우산을 쓰고 있는 거지? 혹시 저 우산에 독침 있는 거 아니야? 킹스맨처럼. 실제로요, 여러분, 소련 KGB 요원들이 암살용으로 우산에 독침을 꽂았대요. 라이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독입니다. 그걸로 암살에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우산맨은 당시 리무진 옆에서 우산을 까딱까딱 흔드는 거예요. 저건 뭐지? 까딱까딱. 총쏘라는 신호인가? HSCA는 그의 신분을 밝히거든요. 위스 스티븐 위트라는 남자인데요. 나중에 청문회에 그가 실제로 그 우산을 가지고 와요. 안 버렸나 봐. 15년 된 거니까 엄청 낡았죠. 갖고 나와서 제가 한번 펴볼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의원이 저기 그 펼치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돌려서 해요. 돌려서. Did the umbrella in your possession on November 22nd, 1963 contain a gun or a weapon of any sort? No. Maybe you ought to turn that way with it. 알고 보니 위스는 시위 목적으로 케네디에게 시위하려고 우산을 들고 갔다고 해요.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 그런 일도 있었고 리무진 제일 앞좌석에 있던 경호원이 실수로 총을 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디아 세계에서 정부를 조종하는 또 다른 그림자 정부가 있다. 그들이 저지른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음모가 확산됐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했어요. 그런데 1991년에 영화 JFK가 개봉합니다. 케빈 코스트너랑 게리 올드만 주연이에요. 영화에서는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정부 기관의 계획, 음모,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풀어가는 영화예요. 당연히 픽션이죠. 특히 정부 관계자들은 저거 근거도 없이 떠들고 있구만 막 욕을 하는데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정부 기관이 못 믿어왔으면 저 영화 봐라. 분명 JFK 사건에 CIA, FBI가 뭔가 연루된 거다 생각하게 되면서 영화가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벅벅 긁어주는 대리만족이랄까? 그래 저 썩어빠진 정부 것들. 우리 JFK 대통령을 쟤네가 죽였을지 몰라. 나라 욕 실컷 하면서 영화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X라는 인물이 정부 고위급 장교입니다. 예를 들면 CIA랑 국방부 사이에서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정부는 2039년까지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를 비밀로 유지한다. 미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와, 저 혹시 진짜 정부에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공개 못한다고 난리치는 거지. 영화의 여파는 엄청났고요. TV, 신문, 라디오 계속 JFK 암살 사건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시민들은 백악관 앞에 모여서 시위했어요. 기밀문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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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회에서 1992년 JFK 암살 기록 수집법을 통과시켰고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에요. 서명하면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JFK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92년도에 2017년도를 지목한 걸 보면 되게 까마득한 미래였을 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은 그래, 2017년도가 되면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거야. 공범이 누굴까? 오스왈드? 정체가 뭐지? 오스왈드 살해한 루비? 걔는 또 뭘까? 걔는 왜 갑자기 또 암에 걸렸을까? 혹시 걔도 살해당한 거 아니야? 무엇보다 CIA와 FBI가 숨기는 게 뭘까? 정부는요, 문건을 공개하기 위한 JFK 암살 기록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요. 또 위원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줄여서 ARRB라고 불렸어요. 여기서는 그 방대한 자료들, 한 수백만 건에 달했다고 해요. 그 자료들 정리하고 어떤 서류는 언제까지 공개할지 스케줄도 짰어요. 그렇게 하나씩 문서들이 공개됩니다. 2017년 10월에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 총 500만 개가 넘는 서류가 공개됐어요. 이 문서들 영상 더보기란에 페이스트빈에 보면 링크 다 걸어놨어요.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보진 못했어요. 정말 많아요. 이게 공개되면서 와, 국민들이 정부가, 의회가 정말 우리를 개 돼지로 알았구나. 국민들을 속였구나.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실험 결과, 목격자들 증언, 의혹들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JFK 부검 결과서도요. 처음에 나왔던 부검 당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그 결과서랑 워렌 위원회가 발표한 거랑 달랐습니다. 총상 위치, 모양
대표적으로요, 실제 케네디의 머리 엑스레이를 보면 작은 미세한 납입자가 이렇게 흩어져서 가루처럼 다 퍼져 있어요. 이건 오스와이드가 사용한 군용 총알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흔적이라고 해요. 게다가 국민들이 경악했던 거, JFK의 뇌가 사라졌다. 그 뇌는 정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총상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증거였어요. 당시 부검이 끝나고 나서요,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뒤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공개됩니다. 무슨 뭐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뇌가 사라졌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도 물론 기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사건 당시에 진실 밝히라고 했던 워렌 위원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2017년까지 서서히 공개된 겁니다. 이것도요, 다 공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박스 2개 분량 기밀 문서들이 파기했다는 것도 나와요. 뭐 실제 파기를 했는지 숨겼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암살 직후에 CIA가 초동 수사한 내용이라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걸 CIA는 우리 다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ARRB는 화나죠. 감히 우리에게도 공개를 안 해? 작년에 2023년도에 ARRB 멤버였던 존 튠하임 판사가요, 케네디 암살 60주년 기념으로 폭로를 하나 합니다. CIA는 서류 파기 안 했습니다. 비밀단체에 숨겨뒀습니다. 문서 공개하기 싫어서 CIA가 지금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용은 이런 걸 거예요. 공산당의 개입이라든지 뭐 오스와이드를 직접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또 CIA의 정보 수집 기법이나 작전 수행 방법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밀이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 때요, 완전한 문서 공개 시점을 2021년도로 미루겠다고 발표를 해요. 하지만 21년 12월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이든으로. 이때 일부 뭐 공개하긴 하지만 아직도 1000건 이상의 문서가 기밀로 남아있어요. CIA 입장은 여전해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60년 동안 숨긴다고? 도대체 뭘까요? 뭐 외계인이랑 결탁해서 소련이랑 쿠바 침공할 뭐 그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결국 아직도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고요. 지난 2024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때 트럼프가요, 이 여세를 몰아서 내가 당선되면 JFK 전부 다 모든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CIA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국익이 걸려있다면 연구 비밀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요, 진실을 숨기는 것만이 꼭 사회를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FK 사건의 경우는요, 만약에 뭐 밝혀져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소련이 배후에 있었어? 야 소련아, 너네들 그때 왜 그랬어? 아니면 CIA? 마피아?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따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실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믿게 만들었어요. JFK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립탐정이자 저널리스트 중에 조사이아 톰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JFK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사회가 진실을 놔두고 다른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가짜는 암세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입니다. 이런 은폐를 내버려 두고 반복한다면 언젠가 곰고 골마서 터지지 않을까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라는 게 유지될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